수천 년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고 오늘 저는 한 가문의 찬란한 영광 뒤에 숨겨진 참혹한 핏빛 종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본 전역을 발 아래 두었던 원숭이 왕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자신의 핏줄을 지키겠다는 뒤틀린 집착으로 인간이 참아해서는 안 될 악마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무고한 어린 생명들의 목을 베어 넘긴 그날의 비명이 채 가시기도 전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인한 인과응보를 향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를 호령하던 가문, 단 이대 만에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 처절한 업보의 기록을 들춰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마지막 반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관계도는 설명란에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전하를 발 아래 두었던 그 사나이의 시작은 비천하기 짝이 없는 흙먼지 속이었습니다. 1537년 5월이의 가난한 하급 무사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는 유난히 작고 볼품없었지요. 성인이 되어서도 고작 140cm에 불과했던 그의 작은 체구는 당시 일본 남성들의 평균 신장인 155cm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왜소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며 원숭이를 닮았다 수군거렸고 그 천대 섞인 시선은 어린 시절의 그에게 지울 수 없는 결핍과 뒤틀린 야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껍데기 속에는 시대를 꿰뚫어보는 여우 같은 눈치와 불타는 갈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가슴에 품어덮였다는 그 유명한 일화처럼 그는 비굴함을 무기 삼아 권력의 정점을 향해 기어올랐습니다. 1582년 혼노지의 불길 속에서 주군이 쓰러지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그 피의 유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87년 열도의 모든 칼날을 굴복시키며 전국 통일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던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전하를 거머쥔 사나이의 화려한 관복 속에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핏줄에 대한 광적인 갈구였습니다. 최고 관직인 관백의 자리에 올라 세상을 호령하면서도 히데요시는 밤마다 서늘한 고독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일본 전역에서 이름난 미녀들을 닥치는 대로 거두어 수백 명의 첩을 두었지만 후계의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늙어가는 육신과 달리 그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추악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후 조선에 가 있던 가토 기요마사는 주군의 대를 잇기 위해 호랑이를 사냥하여 그 기운이 담긴 신체 부위를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짐승의 비린내가 진동하는 약재를 들이켜면서도 히데요시는 오직 아들을 얻을 수만 있다며 영혼이라도 팔 기세였습니다. 그러던 1589년 그의 나이 53세에 기적처럼 처사들 스루마스가 태어났습니다. 히데요시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아이를 위해 금으로 장식된 요람을 만들고 온갖 영화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찰나의 꿈이었습니다. 고작 2살이 된 아이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을 때 오사카성에는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든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투를 풀어헤친 채 미친 사람처럼 성 안을 배회하던 히데요시는 이제 자신의 핏줄로 정권을 잇는 것은 하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라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누나의 아들인 조카 히데스구를 양자로 삼아 부계자로 세웠습니다. 히데스구에게 관백의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태압으로 물러 은거를 준비하던 1593년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즉실 차차가 다시 임신을 하여 아들 히데요리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57세의 늙은 나이에 얻은 늦둥이. 아들은 히데요시에게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신이 내린 기적이자 가문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행여 귀한 아들이 일찍 죽을까 두려워 길거리에서 주워온 아이는 명이 길다는 미신에 따라
아이를 성 밖 길바닥에 버렸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기괴한 의식까지 치렀습니다. 아들의 아명을 주워온 아이라는 뜻의 히로이마루라 지으며 만수무강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극한 부성에는 동시에 잔혹한 칼날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히데요시의 눈에 비친 조카 히데스구는 든든한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 히데요리가 앉아야 할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오사카 성의 화려한 병풍 뒤로 어린 아들을 위해 조카를 치워버리겠다는 검은 음모가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사료들은 이 무렵 히데요시의 눈빛이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히데스구가 정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성격이 잔인하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히데스구 또한 외삼촌의 서늘한 기운을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어린 사촌 동생 히데요리와 자신의 딸을 약혼시키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고, 심지어 관백의 자리에서 물러나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겠다고 읍소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단맛에 취하고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에 눈이 먼 히데요시에게 조카의 간절한 목소리는 그저 비겁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히데스구가 훗날 장성한 히데요리를 죽이고 정권을 찬탈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곧 피비린내 나는 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1595년의 무더운 여름날, 조카를 향해 내린 그 비정한 선언은 도요토미 가문의 찬란한 태양이 저물기 시작하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히데스구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그의 가족 모두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히데요시의 비정한 결단은 곧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잔혹한 학살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검은 연기가 교토의 하늘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고야산의 푸른 안개는 유난히도 습하고 차가웠습니다. 관백이라는 지고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히데스구는 산사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이미 끊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1595년 7월의 어느 날, 산 아래에서 올라온 것은 용서의 정갈이 아닌 할복을 명하는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미 세속을 떠나 출가한 이에게 할복을 강요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모독이었으나 히데요시의 광기는 이미 모든 윤리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히데스구는 좁은 방 안에서 자신의 배를 가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아들처럼 아꼈던 외삼촌의 일그러진 얼굴과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어린 사촌 동생 히데요리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의 생을 마감한 그의 고통 섞인 숨소리는 고야산의 골짜기를 타고 덧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히데스구의 죽음을 확인한 히데요시는 그 사체를 수습하기는커녕 죽은 이의 머리를 소금에 절여 교토로 압송하라는 지독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죽음조차 종착역이 되지 못한 채 도요토미 가문의 핏줄을 향한 히데요시의 살인은 이제 남겨진 가족들을 향해 동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8월의 태양은 교토 산조가와라의 강물을 끓어오르게 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강변에 모여든 백성들의 눈앞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히데스구의 정실과 측실, 그리고 그가 금지옥엽으로 키웠던 어린 자식들까지 총 39명의 식솔이 짐승처럼 굴레에 묶여 처형장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히데스구의 잘린 머리가 담긴 차가운 석괴가 놓여 있었고, 그것은 마치 남겨진 이들의 죽음을 비웃는 듯한 잔혹한 배설물이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처형장에 모인 여인들의 화려한 비단옷은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는 강바람을 타고 교토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히데요시는 이들에게 단 한 줌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백성들이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을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의 끝이 어떠한지를 과시하려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부르르 떨리는 입술로 연부를 외웠고 그들의 머리 위로는 서슬 퍼런 처형관의 칼날이 정오의 햇살을 받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처형은 무려 5시간에 걸쳐 진행된 지옥의 의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칼날을 마주한 것은 놀랍게도 2세와 3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강제로 떼어내진 아이들이 차가운 모래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집행관은 아이들의 눈을 가릴 새도 없이 목을 베어 넘겼습니다. 눈앞에서 자식이 도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들의 절규.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비명이었습니다. 특히 아직 히데스구와 정식 혼인도 하지 않았던 모가미 요시아키의 딸 코마이메의 비극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절세미인이라 칭송받던 15세의 소녀는 교토에 도착하자마자 혼례복 대신 수의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딸만이라도 살려달라며 필사적으로 보낸 사면장이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녀의 고운 목이 바닥에 떨어진 직후였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한 명의 목이 떨어질 때마다 산조가와라의 강물은 붉은 핏물로 변해갔고 그 비린내는 온 도시를 뒤덮어 지나가던 개들조차 짖기를 멈추 웅크릴 정도였습니다. 히데요시의 비정한 복수극은 그렇게 무고한 생명들을 제물로 삼아 오사카성의 기초를 다지는 듯 보였습니다. 모든 처형이 끝난 후 산조가와라에는 39구의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히데요시는 이들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구덩이를 파 시신들을 한꺼번에 밀어 넣은 뒤 그 위에 히데스구의 머리가 담긴 도람을 올려 축생총, 즉 짐승의 무덤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 잔혹한 광경을 지켜본 교토의 백성들은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끼며 담벼락마다 비밀스러운 낙서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 만행은 반드시 천벌로 돌아올 것이며 도요토미 가문의 영화는 조만간 핏물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저주 섞인 예언들이었습니다. 히데요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권력의 기반은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고한 일가를 몰살시킨 그의 광기에 질린 유력 다이묘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으나 속으로는 차가운 냉소를 머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새로운 태양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히데요시가 아들 히데요리를 위해 쌓아 올린 피의 재단은 사실 가문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거대한 무덤 파기였음을 그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붉게 물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도요토미 가문의 운명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파도를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피로 물든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히데요시. 하지만 그가 눈을 감자마자 오사카성을 지탱하던 해자는 서서히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1598년 8월 구시미 성의 침전은 진득한 약재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때 일본 열도를 호령하던 태압 히데요시는 이제 위암의 고통 속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되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곁을 지키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을 필사적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이제 겨우 6살이 된 아들 히데요리의 앞날을 부탁한다는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운 신음과도 같았습니다. 히데요시는 자신이 죽은 뒤 권력의 균형이 깨질 것을 두려워하여 5명의 대로와 5명의 봉행이 협력하는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했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성벽에 불과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히데요시는 죽기 직전까지도 히데요리를 부탁한다는 말을 수백 번 되풀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유언을 듣는 이에야스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고 그 속에는 차가운 야망의 불꽃이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심장이 멈춘 그날 밤
오사카성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기둥 하나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히데요시의 장례를 치른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일본 전역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1600년 천하의 패권을 가늠할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졌을 때 히데요리는 아직 어머니 요도노의 치마폭에 감싸인 어린아이였습니다. 서군이 도요토미 가문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여신은 노련한 이에야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에야스는 히데요시가 남긴 220만 석의 광활한 영지를 갈기갈기 찢어 자신의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도요토미 가문은 순식간에 65만 석의 일개 영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603년 이에야스가 마침내 에도 막부의 쇼군 자리에 오르자 도요토미 가문의 위상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오사카성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것은 마치 물줄기가 끊긴 연못 속의 비단잉어처럼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처지였습니다. 요도노는 성 안에 갇혀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이에야스를 향한 증오를 키워갔지만 시간의 흐름은 이미 도쿠가와의 편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1611년 노회한 이에야스와 청년이 된 히데요리가 니조 성에서 마주했습니다. 히데요시는 140cm의 왜소한 체격이었으나 그의 아들 히데요리는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받아 풍채가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이 만남에서 이에야스는 소름 끼치는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저 당당한 청년이 살아있는 한 자신이 세운 에도 막부의 평화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 것이지요. 이에야스는 곧바로 억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히데요시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호코지의 종에 새겨진 국가안강이라는 문구가 자신의 이름을 저주한다는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붙였습니다. 1614년 드디어 오사카 겨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해자와 사나다, 노부시게 같은 용맹한 장수들 덕분에 도요토미군은 선전했지만 이에야스는 심리전과 포격으로 요도노의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결국 맺어진 강화 협정의 조건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성을 지키던 거대한 해자를 모두 메우는 것이었지요. 도쿠가와 군사들이 밤낮으로 긁을 쏟아부으며 해자를 메우는 소리는 오사카성의 숨통이 끊어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해자가 메워진 오사카성은 이제 갑옷을 벗긴 무사와 다름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도노는 이에야스가 고령이라 그가 죽을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너무도 순진한 계산이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 히데타다에게 위협이 될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615년 5월 강화 조건을 어겼다는 핑계로 도쿠가와의 대군이 다시 한번 오사카를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넘어야 할 해자도 막아줄 성벽도 없었습니다. 성내에서는 주전파 장수들의 비장한 각오와 하녀들의 절망 섞인 흐느낌이 뒤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히데요리는 갑옷을 입고 성루에 올라타오르는 도쿠가와의 깃발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버지가 20년 전 저질렀던 그 잔혹한 업보가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여름바람은 이미 피 냄새를 머금고 있었고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황금의 성체는 이제 거대한 화장터가 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화염은 성의 심장부까지 핥아올랐고 전하를 호령하던 가문의 핏줄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습니다. 20년 전 산조가와라에서 흘렸던 피의 대가가 이제 오사카성에 당도합니다. 1615년 5월의 태양은 도요토미 가문의 마지막 영광을 태워버리듯 잔인하게 대지를 달구었습니다. 오사카 성의 거대한 해자가 흙더미에 파묻힌 뒤 성은 더 이상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닌 거대한 관에 불과했습니다. 도쿠가와 군의 포탄이 천수각의 화려한 금박 기와를 부수고 들어와 불꽃을 튀겼고 성 안의 목재들이 타들어가는 비명은 전장의 함성보다 더욱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 내부에서 치솟은 검은 연기는
교토의 하늘까지 닿았으며 밤이 되자 붉게 타오르는 성곽의 그림자가 강물 위로 일렁거려 마치 거대한 피의 웅덩이가 출렁이는 듯 보였다고 당시의 기록들은 전합니다. 최후의 결전에서 일본 제1의 용사라 칭송받던 사나다 노부시게마저 전사하자 성 안에 남은 이들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죽음의 방식뿐이었습니다. 히데요리는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버지가 쌓아올린 황금의 제국이 재가 되어 흩어지는 광경을 무거운 침묵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공기는 화약 냄새와 살이 타는 악취로 가득 찼고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의 심장부는 이제 거대한 화장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곽의 중심부가 화염에 휩싸이자 히데요리와 그의 어머니 요도노는 성의 구석진 쌀 창고인 야구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도쿠가와 병사들의 거친 발소리와 비명 속에서 그들은 가문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진록에 따르면 당시 히데요리의 나이는 고작 23, 요도노는 46이었다고 합니다. 요도노는 아들을 품에 안고 화려했던 과거의 환영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20년 전 산조가와라에서 죽어갔던 조카 일가의 원혼을 보았을까요? 히데요리는 차가운 칼날을 자신의 배에 대며 권력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불길이 창고의 문턱까지 들이닥쳤을 때 가문을 지탱하던 마지막 생명의 불꽃도 함께 꺼졌습니다. 히데요리의 할복을 도운 가신 모리가스나가 또한 자신의 책무를 다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성 안에 남겨진 이들은 타오르는 불구덩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히데요시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아들과 부인은 차가운 재가 되어 오사카의 바람 속에 흩어졌고 도요토미라는 위대한 성씨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침몰해갔습니다. 그러나 비극의 마침표는 아직 찍히지 않았습니다. 히데요리에게는 8살 난 아들 군니마츠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혼란을 틈타 성을 빠져나가 숨어들었으나 이에야스의 끈질긴 추격조는 끝내 아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1615년 5월 23일 교토 로쿠조가와라로 끌려온 8살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영문을 알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측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이 어린 생명조차 단칼에 베어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사카 전투에 참전했던 무장들과 그 가족들의 목 천여 개가 교토에서 후시미에 이르는 길목에 줄지어 효수되었습니다. 이는 20년 전 히데요시가 조카 히데스구의 일가족을 몰살하며 세웠던 피해 경고와 소름 끼치도록 닮은 풍경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잔혹한 숙청의 현장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입을 모아 이것은 히데스구의 원혼이 부른 천벌이라 속삭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데요리가 남긴 딸 나이메만이 승려가 되는 조건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그녀 역시 후사 없이 쓸쓸히 병사하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핏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권력은 늘 피를 먹고 자랐지만 도요토미 가문의 멸망만큼 지독한 인과응보를 보여주는 사례도 드뭅니다. 히데요시는 자신의 자식에게 천하를 물려주기 위해 가장 가까운 핏줄인 조카와 그 어린 자식들까지 도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피의 씨앗은 20년 뒤 자신의 아들과 손자의 목을 베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피의 재단이 오히려 가문을 무너뜨리는 구덩이가 된 것입니다. 전하를 손에 쥐었던 원숭이 왕의 야망은 단 2대 만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고 그가 남긴 황금빛 오사카 성은 도쿠가와의 발 아래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묘소까지 폭파하며 그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정작 지워지지 않은 것은 그가 남긴 잔혹한 업보의 기록이었습니다. 지대를 관통하는 역사의 붓은 오늘 우리에게 나직이 속삭입니다. 권력은 영원할 수 없으며 타인의 눈물 위에 세운 성은 결국 자신의 핏물로 무너진다는 그 서늘한 진리를 말입니다. 붉게 저무는 오사카의 노을 아래
한 시대의 광기와 집착은 그렇게 허무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 새겨진 인과응보의 기록. 도요토미 가문의 멸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다음에는 더 깊고 소름 돋는 역사 비사로 찾아오겠습니다.